침팬지들의 리더로 상당 기간 집권한 노장 이에룬. 어느 날 이에룬은 젊은 라윗의 도전을 받는다. 라윗의 거슬리는 행동에 화를 내는 이에룬에게 라윗은 털을 골라주며 화해를 청하지만 뒤로는 니키 등 젊은 집단과 연합을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이에룬은 라윗을 떠받드는 침팬지 무리를 보며 자신의 지배가 끝났음을 시인한다. 하지만 라윗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에룬과 니키의 연합이 재결성되면서 라윗은 고환까지 잘리는 피해 복수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아른함의 동물원에서 20여 년간 침팬지들의 행동을 관찰한 동물 행동학자이자 영장류학자인 프란스 드 발은 침팬지 폴리틱스를 통해 진화론의 맥락과 침팬지들이 보여주는 고도의 정치 활동을 결합해 정치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기원 또한 인류의 역사보다 오래됐다고 주장한다. 침팬지 무리를 통해 인간의 권력 속성까지 그려낸 침팬지 폴리틱스. 과연 침팬지의 권력 투쟁은 인간과 얼마나 흡사할까? 현재 집권자를 넘겨뜨리기 위해 두 야망가가 연합해 새로운 세력 교체에 성공한다. 하지만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녀석은 과거의 권력자를 찾아가 손을 내밀고 새로운 권력자는 불안한 마음에 사사건건 그들을 공격하는데 권력을 놓고 다투는 역사 전투국 침팬지 폴리틱스. 네, 어떠셨습니까? 제목을 듣기 전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구조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 빼면 모든 게 해당되는 침팬지의 정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침팬지 폴리틱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조상님 맞구나. 우리 성깔 DNA 어디 안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침팬지 역시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조상님에게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정치가 진화적 유산의 일부인 듯 우리 또한 목에 너무 힘을 주고 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혜영 선생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원래 말의 뜻은 준 폴리티콘이라고 해서 인간은 폴리스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히랍 사람들은 다 폴리스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폴리스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폴리스 활동이라는 게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뿐만 아니라 사실 넓은 의미의 모든 사회 활동을 포함합니다. 내가 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사회를 구성할 것인가가 다 준 폴리티콘에 해당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침팬지라고 하는 폴리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읽으면서 이제 이 저자는 사실은 이제 침팬지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반대로 인간이 과연 침팬지 사회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동물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바라본 동물 말고 정말 동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태원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인간의 지위 또는 인간의 그 본성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심각하게 좀 던져야 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시대가 그 인간의 지위가 상당히 좀 그 불완전한 그 불확실해진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알파고하고 이제 이세돌 기사 바둑 대국이 전 세계적인 좀 화제를 불러 모은 적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알파고가 연전연승했을 때 제가 잘 아는 나이 드신 선생님이 네. 통곡을 하셨어요. 이제 인간이 드디어 졌어. 기계에 패배하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진짜 그 통곡을 하셨는데 그 사건이 그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또 인간의 굉장히 고유한 게임이자 인간의 지능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다고 하는 바둑에서 이 알파고가 승리하는 걸 보고 그 충격을
받은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위, 인간의 본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침팬지님들께서 하시는 다양한 어휘, 어떤 몸짓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뭐 깃방맹이도 때리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인사할 때도 그런 거 하고 하던데 예,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어요. 알 수 있게 되었고 보니까 막 이간질도 시키고 또 삼각관계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침팬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등장인물 중에서 암컷 우두머리인 마마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상적이었었던 게 말씀드렸던 대로 건자를 두고 벌이는 삼각관계 구도의 수컷들이었습니다. 이에룬과 라윗 그리고 니키 이들이 협력과 또 연대를 하고요. 상대를 속이는 수작도 부립니다. 좀 대단해요. 계속해서 지위가 전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이들 중에 인상적이거나 가슴에 탁 와닿았다는 주인공 어떤 주인공이 있었는지 진태현 선생님 얘기 들어볼까요? 저도 마마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마마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마마를 보면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 그 사극 같은데 보면 이 수렴 첨정을 하는 그 대비 네. 마치 이제 대비 마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쳐라.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무리의 그 우두머리는 공식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수컷이지만 네. 그 수컷 우두머리도 마마 앞에서는 제대로 자기의 이제 어떤 그 뭐랄까 권위랄까 권력 이런 것을 행사를 못 하잖아요. 네. 마마가 이제 이 암컷 무리들을 통솔하고 또 그 권위가 굉장히 확고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암컷 무리 데리고 가서 이제 수컷을 응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컷이 무리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마마와의 협력, 마마에게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이제 그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 이 책 지으신 드발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사극을 보셨나 보다. 마마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닌가. 그렇죠? 그 마마가 데뷔 마마. 아주 다양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마마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수컷 가운데서는 그 이에론이 제일 정치적인 이 수컷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제가 볼 때 교활하기도 하고 뭔가 이 정치적인 그 술수가 굉장히 탁월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두머리였을 때도 이 자기 그 무리들을 잘 그 통솔을 하지만 그 두 번째로 라윗한테 이제 그 우두머리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2인자로서 또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실속을 챙기고 권위를 누리고 또 나중에는 라윗이 니키한테 쫓겨날 때 그때는 또 어느새 또 니키한테 붙어가지고 아주 자기의 또 그 권력을 또 행사를 하고 침팬지한테 이런 좀 비유를 해서 될지 모르지 박쥐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참 이에론이야말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보는 아주 그 노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정치 9단, 뭐 정치 10단 이런 얘기 하는데 바로 이제 이에론이 그 정치 9단, 10단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 아닌가. 근데 반면에 그 제가 좀 제일 좀 측은했던 존재는 저 라윗이었어요. 라윗. 왜 그러냐면 라윗은 다른 수컷에 비해서 그 약자나 암컷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좀 보호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강한 것이 암컷을 괴롭히면 가서 이제 대신 응징해주고. 근데 라윗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권자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니키하고 이에론의 협공을 받아서 죽잖아요. 맞아요. 참 그 측은했습니다. 참 수컷들의 존재론적인 운명이랄까 비극이랄까 정말 그게 짠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에룬과 라윗과 니키가 계속 이제 권력 투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침팬지 폴리틱스의 상당 부분이 그 권력 투쟁과 누가 권력을 쥐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서 그 부분이 상당히 긴데요. 저는 이렇게 남성들도 그렇고 여기 침팬지 수컷도 그렇고 진짜 공동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남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는 서열을 맺는 거. 누가 우리 집단인가, 누가 우리 집단이 아닌가, 누가 1순위인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비슷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두 번째 좀 또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성의 역할이다, 암컷의 역할이다라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암컷의 협력과 동조가 없으면 그 1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마마, 데뷔 네. 마마 이렇게 네, 딱 가서 맞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이 암컷의 지지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제 흥미로웠고요. 그 암컷의 지지가 상당 부분 수컷의 서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제스처가 나오잖아요. 네. 예, 예. 뽀뽀를 합니다. 키스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온 건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의 세계 하면은 뭐 매일 싸우고 투쟁하고 뭐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 투쟁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주 정도 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화해 분위기로 가는데요. 이 화해 분위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화해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이 암컷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컷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스. 네, 저는 그냥 침팬지들이 같은 키스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끼리도 하지만 같은 동성끼리도 굉장히 키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털고르기 이런 걸 통해서 바로 평화의 시대가 이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를 사실은 주도하는 게 수컷이 아니고 암컷들이었다는 게 놀라웠고요. 그 암컷들이 이렇게 평화가 정착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사랑도 하고 뭐 섹스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낳아서 키우고 자녀 양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은 여성들이 암컷들이 갖고 있었지 사실은 수컷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는 마키아벨리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동안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드발이 침팬지 정치가 좀 건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태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에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마키아벨리 얘기를 침팬지 그 폴리틱스, 침팬지 정치와 관련해서 끌어들이는 점인데 이 침팬지들의 정치가 굉장히 건설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침팬지의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침팬지들의 그 정치적 행위라는 게 참 노골적이고 뻔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제 어떤 우리가 정치하는 걸 보면 정치가들이 분명히 자기의 어떤 당파적인 이익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집단적인 이익을 아주 노골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그렇지. 뭐 국민을 위한 척, 맞아. 또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척, 정의를 위한 척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드왈 같은 경우에는 침팬지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마치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게 마키아벨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드왈 얘기는 그게 권모술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권모술수라기보다 동물 사회에서나 인간 사회에서나 불가피한 어떤 이 권력을 향한 투쟁 이것을 훨씬 더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왜 권력 투쟁을 하냐면 이 드왈에 따르면 권력 투쟁을 하는 이유는 누가 이 무리를 이끄는 통치자가 있어야 이 통치자가 그 권력을 잡고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이 무리의 어떤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없으면 무리의 평화도 없고 이 무리들 사이에 적절한 분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를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것은 동물 사회나 인간 사회나 이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침팬지 폴리틱스다.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자연 상태에서 이제 이 정치적 지도력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놀랍게도 분배와 호혜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수컷조차도 자기가 그냥 힘이 세다고 무조건 1인자 위치를 계속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냥을 해서 얻어온 고기가 있으면 그거를 나머지 이 무리들과 동등하게 분배를 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분배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상호 호혜의 원칙이 계속해서 존경을 받게 해주고 이 존경심이 1인자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
이 결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벌써 앞장서서 뭔가를 더 헌신적으로 희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이 침팬지 폴리틱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상위 동물인 인간들만의 어떤 고유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침팬지 사회에서도 어떤 지도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지도자가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렇게 분배를 나누는 것, 이런 식의 어떤 아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존경을 받아야만 그 지도자가 계속해서 1인자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마가 계속해서 암컷 중에서는 1인자 위치를 계속 차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본인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물원에 가면 계속 우리가 막 바나나 던져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자연성을 파괴하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자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자연 상태에서는 오히려 동물들 간에 특히 수컷 간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동물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심해졌냐면 인간이 특히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숲에 가서 이게 바나나를 던져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먹이를 놓고 이 수컷들 간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가 아니면 집단 간의 권력 투쟁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충분히 넓은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굳이 권력 투쟁을 하거나 뭐 싸움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심지어 동물원에서조차도 투쟁을 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 모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자연 상태에서라면 충분히 서식지가 넓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권력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자기네가 훨씬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침팬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공격적이고 상당히 좀 날카롭고 그런 그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침팬지들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때도 그 공격할 때도 치명적인 공격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죠? 뭐 이 목덜미를 문다든가 그러지를 않고 또 뭐 그 권력 투쟁의 그 기간도 짧을 뿐더러 권력 투쟁에 하고 난 다음에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고 평화가 오는 순간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평화가 다시 이제 정착이 되고 일단 지면 굉장히 왜 이제 몸을 부풀려갖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바짝 엎드려서 인사해 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인정하는 그거 보고 되게 좀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침팬지 특히 이제 아마 야생에 사는 경우에는 이제 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이고 잔인할 것 같은 이런 야생 동물의 경우에 오히려 폭력이라든가 이런 공격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근데 인간은 정말 잔인하잖아요. 맞아요. 그 인간의 경우에는 일족을 그냥 멸족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노사이드라고 영어로 그래서 이 종족을 아주 이제 그 전멸시키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마 인간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동물의 세계 이런 이 다큐멘터리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TV에. 그래서 이제 자주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웠던 게 대부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맞아. 네, 매일 사자 등장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동물의 세계 하면 흔히 약육강식 뭐 강자가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지배하고 약자들은 뭐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정글의 법칙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생존 투쟁 뭐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도 지속 가능한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투쟁은 잠깐이고요.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이 서로 털고르기 해주고 서로 키스하고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새끼 돌보고 이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오히려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승자 독식 이런 체제는 인간 사회 특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러니까 강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의 논리에 이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빗댄 것이지 실제 동물들의 세계는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 호혜와 환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책이 끝부분이 사실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들의 사회생활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침팬지 사회생활 얘기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그러니까 훨씬 더 사회생활을 하고 훨씬 더 약자를 돌봐주고 훨씬 더 상호 합의하에 섹스도 하고 가정도 만들고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거 왜
자칼이 지금 작은 아기 사슴을 뛰쳐가고 있습니다. 뭐 네.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항상 틀 때마다 짝짓기를 합니다. 이런 거 나와서 예 즐겨서 보곤 했는데요. 사실 그 동물 왜 사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클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 원래 거동하는 시기가 굉장히 레이지하게 계속 누워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상상력과 쟤는 좀 못돼야 돼, 맹수여야 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책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 지도자나 침팬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게 아니다. 인간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강조하는 게 침팬지 희화화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저자는 인류의 기원보다 정치의 기원이 더 오래됐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맞나요, 교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이 프란스 두알이 마지막에서 인간은 자기가 정치적 동물로 분류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속뜻은 봐라. 침팬지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정치하는데 너만 정치적 동물인 줄 아냐.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반문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간이 동물적으로 동물성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질문이 당연히 제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프란스 두알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보면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생각했던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동물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첫째 이제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어떤 우리가 그 생각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침팬지도 이렇게 훌륭하게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침팬지의 정치와 구별되는 인간의 그 고유의 정치, 그러니까 인간이 침팬지와 다르게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정치도 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침팬지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두머리를 이렇게 이제 뽑잖아요. 네. 그리고 우두머리가 이게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인간의 정치에서는 우두머리 없는 정치, 그러니까 어떤 위계적인 서열이 없는 정치라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고대 아테네에서 했다고 하는 추첨제 같은 방식이 이제 그 한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추첨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아무나 그 어떤 공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법관이 될 수 있고 또 시장이나 뭐 군수가 될 수 있고 추첨해서 정하는 거니까. 또 다른 특징은 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기한이 굉장히 짧아서 자기가 그걸 오랫동안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뭐 파벌을 만들거나 그 권력을 바탕으로 뭐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그 어떤 그 제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첨제 같은 것이 사실은 그 위계를 세우지 않고 어떤 그 상대적인 위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계가 이제 고착화되지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정치 중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선거제, 투표제 이런 것들은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그 제도를 이제 선거제, 투표제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나 투표 이런 것은 그 속성상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라기보다 탁월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탁월한 사람을 뽑는 거니까 사실은 속성상 이게 귀족제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이전부터 제도적으로 이제 많이 그 수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거나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 엄밀한 의미의, 그러니까 보편적인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약간 과거의 귀족제하고 절충시킨 제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추첨제가 훨씬 더 좀 보편적인 평등과 자유의 그 원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부합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번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생존 원리라는 것은 사실 인간 세계에만 적용되는 거지 동물의 세계에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모든 약자들이 다 멸종하고 없을 거예요. 근데 약자가 멸종하면 당연히 강자도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는 생존 투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인 대 만인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투쟁 기간은 굉장히 짧고 나머지는 정말 이렇게 즐깁니다. 자기의 삶을 즐긴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뭐 생존 경쟁, 경쟁 체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인간의 아이디어일 뿐이고 실제로 이 자연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는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 삶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먹히면 죽는 거죠. 이게 뭐 이식천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힘으로써 다른 종이 또 번성하게 되는 이런 식의 원리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간들이 오히려 동물 세계에서 상당히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 정말 그 침팬지 폴리틱스, 침팬지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서 하나도 인간이 잘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침팬지 폴리틱스 한 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한 줄은 모욕하지 마세요. 침팬지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현 선생님.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동물들보다 못한 인간들이요. 제발 동물들만큼이라도 하고 살자. 동물들만큼만 네. 하고 살자. 예, 진태원 선생님. 다 비슷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침팬지의 탈을 쓴 인간의 정치인가, 인간의 탈을 쓴 침팬지의 정치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합니다. 침팬지들이 인간 보면 화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말이에요. 예. 실제로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학적 DNA의 유사성은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 2%의 차이로 누군가는 인간이 되고 누군가는 침팬지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 2%의 간극만큼이라도 침팬지보다 더 나은 존재인지 진짜 만물의 영장인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